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금엔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금엔 씨가 한번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나머지 두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한다. 아, 금엔이 더 한국인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표정도 안 좋으신데요. 아니 그때 이후로 자꾸 네. 날 놀리더라고. 구엔이 더 똑똑하다고. 맞아. 인욱 씨 연계국어 맞다. 막 이러면서 연계국어.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현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의 H자동차. 네. 아,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출품이죠. 네. 그렇죠. 인욱 씨 한번 말해봐요. 저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거 뭔데요? 핸드폰. S S전자. 휴대폰. 그렇죠. 아. 제가 있던 곳이었던데도 그렇고 왜 갑자기 씁쓸하게 들리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말까지 더듬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이렇게 많지만요. 지금 카메라 뒤에 서 계시는 저분께서는 다른 대답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네, 저희의 대화 들으셨죠? 네. 선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질문 자체가 뭐 전반적인 수출품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의학을 국한해서 좀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인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인삼. 네. 사실 인삼은 우리나라 수출품 역사로서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만나면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삼을 진생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왜 인삼이 진생일까요? 왜 진생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그 왜? 한국 분들이죠. 인삼이. 모르겠습니다. 그 인삼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때부터 뭐 이슬람인들의 교역품으로도 되게 유명했고 또 조선 시대 들어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교역품이 또 됐어요. 왜 인삼이 그 주요 교역품이냐면 한국의 인삼이 이제 좋기도 하고요. 아주 좋죠.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고가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뭔가 이렇게 외국에다 팔 때 반도체 네.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고부가 가치니까 배에다 실어도 물류비가 적고 팔 때는 또 비싸게 팔고 그죠? 예전에 인삼이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삼이라는 거를 이제 학명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네. 만들었어요. 인삼을 일본어로 읽으면 진생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 주목하라. 이제부터 네, 인삼이 아니라 인삼이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은 인삼. 인삼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선장님과 함께하는 K-메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K-메디, 실크로드 뭐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실크로드를 이렇게 검색해서 정의를 좀 살펴보면 중국의 뭐 당나라, 그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지금의 서안이거든요. 실크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서안을 가보시면 사막 기후에 되게 근접해 있어요. 서안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타클라마칸 그 사막지대가 나오거든요.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거기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막을 지나면 살아서 그 사막을 넘어가면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등장을 해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지역이 되고 이제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서쪽으로 더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을 가보거나 또는 투르키예를 가보면 비단 관련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크가 과연 중국에서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디도 있었죠? 코리아. 그렇죠. 네. 한국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잠실도 누에와 관련된 또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명, 그 뽕나무밭이었던 그래서 잠실이잖아요. 나 잠실이라 해서 서울 잠실 얘기하시는 아, 서울 잠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저는 잠실 잠실하면 딸이요. 야구장밖에 생각 안 나시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실크로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만 어쨌든 동쪽 끝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역은 동서 문화의 충돌지였던 것 같아요. 그 투르크 계열들, 투르크는 돌궐이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돌궐족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가서 투르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투르크 연합 그 국가 수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또 튀르키예,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국가 수장들이 매년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고래 후예드림을 스스로 이제 돌고래고요? 예 투르크가 돌고래예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아. 의학이 이렇게 서역에서 와서 역신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면 의학의 실크로드도 이미 10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두 사람이 머리에 깃털이 달려 있고 앞에 칼을 차고 서 있는데요. 이 복장과 모습은 고구려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로시압에 가서 그 왕에게 사절단으로 갔을 텐데 물론 이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지만 이 사람 두 사람만 출발했을 것은 아니고 사신으로 갔을 때 여러 명의 사신단이 꾸려졌을 것이고 그 사신단에는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 아프로시압은 굉장히 유명했던 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네. 북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기원전 4세기 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하면서 큰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곳곳에 그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인도하고 맞붙게 돼요. 인도군하고 맞붙게 되는데 인도군이 뭘 끌고 나왔냐면 코끼리 부대를 끌고 나와요. 코끼리 부대요? 네. 그 부대랑 싸우다가 이기질 못해요.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게 거침이 없는데 인도하고 접경해서 결국은 패하고 방향을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코끼리 때문에. 네, 지금의 사마르칸트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아프로시아 궁전 근처에 그 아프로시아 평원이라고 지금 이제 유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를 발굴하다 보면
알렉산더의 은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역까지 이 우리 의학이나 우리의 문화가 연결이 되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유럽까지도 연결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한의원 근처가 주재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영어 진료가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주재원들이 제 한의원에 이제 찾아왔는데 한약을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이제 권해요. 치료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와 정말 다시 경험하지 못할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그렇지, 익숙하지 알약 같은 않은 것만 그런 먹다가 근데 먹고 효과는 또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요. 가면 지독한 약을 먹게 되겠지만 치료는 잘 된다. 한 세네 번 먹으면 이제 이런 맛이다 하고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정말 이 맛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근데 왜 유독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 인삼이 최고로 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땅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진짜 그게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제 일본에 오래 거주하신 교포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이상해요? 했더니 배추를 심지어 한국에서 갖고 오고 소금도 한국에서 가져오고 고춧가루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일본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그 맛이 안 나고 쉽게 상한다는 거예요. 물까지 가져갔어야지. 그렇죠. 그 뭐든지. 차이인 거예요. 예?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기에 그러니까 1600년대에 우리나라에 특이한 시장이 하나 생깁니다. 특히 대구에. 대구예요? 네. 뭐예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예요? 양양시. 예, 맞아요. 네. 뭐 어떻게 알았냐? 거기에 그 6년근 그긴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네. 거기 봤어요. 약재는 예전부터 귀했기 때문에 국가에 다 진상을 해야 되는 국가 전매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개인 상업 활동이 허용이 되면서 양령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령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개인 간 약재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가 대구에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네. 600년 전에 저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중의학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구나라고 느꼈던 게 네. 동의보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랑. 네. 동의보감이 중국에서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였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동의보감은 정말 독특한 책인데요. 우리가 허준이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허준의 글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허준 선생이 당시에 수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면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찾아보기 쉽게. 편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파트를 보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 뒤에 뭐 Z라는 파트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도 저쪽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저쪽을 보다가도 여기를 또 참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책이 그냥 단순히 뭐 처방만 나열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 병증과 참조할 것, 또 이 병증은 이것하고 참조할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표기를 해놓고 또 모든 책들의 인용처를 그대로 다 밝혀놨어요. 그때부터요? 네. 그 네. 시절 인용철 다 박히기가 쉽지 그렇죠. 않았을 쉽지 텐데. 않죠. 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뭐 저한테 공격적으로 그러죠. 중국 책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중국인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책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없지 않느냐. 맞아.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생명이 기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동의보감을 중국판 동의보감을 많이 찍어냅니다. 거의 한 30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우. 네. 네,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요. 중국판 동의보감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네.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네. 뭘 갖고 가고 싶어 했냐면 동의보감 전지를 갖고 가고 싶어 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사신이 오면 동의보감 전지를 갖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K-메디 실크로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한의학의 우수성을 좀 전 세계에 좀 알려보자. 우연한 기회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의학진흥원에서 한의학 해외교육 사업을 공모를 했고 제가 지원을 해서 그 한의학 해외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몽골, 우즈벡, 베트남 이렇게 다니면서 한의학의 우수한 기술, 전통 의학으로서의 의미도 이제 좀 일부 이야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 21세기에 K-메디 실크로드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몽골이나 베트남, 태국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래도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의학이 덜 낯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이런 곳에서도 수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서양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너무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불어권 유럽의 국가들이 의사들 중심으로 친구 전문 의사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있어요. 친구 전문 의사 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갔을 때 그런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우지 못했을 법한 그런 내용들만 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사상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암침법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질환에는 이렇게 써야 하는지 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렇게 A 질환에는 B 처방 A 질환에 A 다시 처방 이렇게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30년 동안 자기네들이 배워왔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 처음이다. 아마 올해 여름에도 또 하겠죠. 그때는 또 더 많은 국가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좋아요. 나가서 하는 교육은 교수들이 저 포함해서 몇 명이 안 되는데 들어오면 여러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나누어서 하니까 다양한 수업도 듣고 예를 들면 추나도 있고 또 심술도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미래에 자기들의 술기에 또 밑바탕으로 쓸 테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K-메디 실크로드 그러면서 한약재 수출 역사 속에서 한약재 수출이나 또 역사 유물을 통해서 K-메디 실크로드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이야기를 했고 또 그 K-메디 실크로드는 교육과 교역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실크로드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아. 네, 오늘
K-메디의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선장님께서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네. 수천 년 전부터 이 지구의 전지구적인 현상이었던 K-메디 실크로드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요, 2027년쯤이 되면 8천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시장에서 우리 한의학이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물지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